아까 창설 50주년 12월 행사 준비하는 모임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71년도에 생긴 학과니까 선생님이 76년에 오셔가지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정년 퇴직하시고 석사 교수로 3년 계시고 이제 선생님 표현대로 자유학자로 대구에 이렇게 같이 계십니다. 특히 제자들인 저희 입장에서 선생님이 퇴직하시기 전까지 원암 학술상 하신 상금이나 여러 특강에서 받으신 강의료, 원고료 이런 거를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제자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선배 교수님 명의로 된 오성장학금에 기탁해 주신 등 저희 몇천 명 제자들이 늘 존경에 맞은 그런 선생님이시고 오늘 인문학 교실 3차 2강에 2주 뒤에 3강에 그동안 배우신 걸 유튜브 제작 목적이 아니라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강의하러 오셨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웃는지 안 웃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웃었습니다. 눈만 보면 알아요. 예, 2번 강의를 하게 돼 있는데 마침 지금 대장동 사태 해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은데 이제 부동산 문제, 대장동 개발을 포함을 해서 부동산 문제, 또 앞으로 우리 환경 문제 그런 거를 다 포괄해서 자연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근본 철학하고 또 세부적인 정책하고 그거를 다 서로 자유롭게 좀 토론을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철학의 말하자면 일종의 원료라 그럴까 샘 솟는 그런 그야말로 참 마법의 샘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상을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요. 그러니까 조금 추상적이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다음 모일 때는 현안을 다루는데 현안도 아주 구체적인 현안 가지고 하면은 포괄적이 안 되니까 거기서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든지 질문을 받고 토론을 하고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듣고 치우지 마시고 자꾸 질문도 하시고 이의도 제기하시고 이러셔야지.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사상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쓴 진보와 빈곤, 그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PPT에 나오는 거는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 뽑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그거를 단지 토지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불평등 전반에 관한 그런 기본 철학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말씀을 또 드리고, 그래서 오늘은 그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포함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쓴 진보와 빈곤, 영어로는 Progress and Poverty인데, 이때 진보라는 거는 요즘 우리가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런 진보가 아니고 사회 발전입니다. 19세기에 살았던 헨리 조지가 그때 보니까 19세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때 발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로 봐서는 산업혁명 이후에 정말로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을 하고, 헨리 조지가 생각할 때는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 옛날에는 편지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몇 달이 걸렸는데 정보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는 이렇게 놀랍도록 진보하는데 발전하는데 발전이죠.
진보 보수 이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잘 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할 텐데 너무나 형편없이 못 사는 사람이 오히려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옛날에 사회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 헨리 조지가 한 번은 헨리 조지는 원래 이제 미국 동부 필라델피아 태생인데 가난해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언론인이 돼서 이게 언론인이 된 것도요. 사실 뭐 우리로 치면은 중학교 1학년 정도 학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가난을 체험을 했는데 혼자 독학을 많이 했어요. 뭐 그 공공도서관도 가고 뭐 이렇게 독학을 많이 했는데 링컨이 죽었는데요. 젊은 시절에 링컨이 죽었는데 이 친구는 신문사에서 그 옛날에는 왜 활자를 뽑아가지고 그 인쇄하고 안 했습니까? 그 활자 뽑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링컨이 암살되는 것을 보고 그야말로 참 격분을 해서 글을 탁 써서 자기가 다니는 신문사에 기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신문사 편집인이 그걸 봤더니 너무나 잘 쓴 거래요. 너무나. 야 이런 인재가 어딨나 하고 막 이렇게 막 한번 찾아봤더니 바로 자기 밑에 공장에서 일하는 그 친구. 그래서 이제 언론인이 됐습니다. 아 그럼 니는 그 일을 하지 말고 글을 써라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특파원이 돼서요. 미국 동부에 파견이 됐습니다. 뉴욕에 갔어요. 뭐 필라델피아 어릴 때 살다가 하니까 뉴욕 잘 모르거든요. 뉴욕에 가서 갈 때 기대는 뉴욕은 그 당시에 정말로 미국은 막 발전하는 나라고 뭐 세계의 중심에 가까워지는, 물론 뭐 유럽보다는 떨어졌지만 그때 가까워지는 그런 때니까 가면 사람들이 참 잘 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뉴욕 뒷골목에 가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친구가 어떤 영감을 받았다고 그럴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 내 인생을 다 바치겠다, 그런 식으로 결심을 합니다. 근데 원칸스 사람이 똑똑하니까 또 혼자 독학도 많이 하고 해놓으니까 그거를 이룰 수가 있었죠. 뭐 보통 사람은 뭐 결심한다고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될 때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대히트를 쳤어요. 미국 내에서도 히트를 치고 유럽에서도 히트를 치고 영어권에서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보급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19세기 후반 같으면 다 아시다시피 유럽에서는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 칼 마크스가 막 이렇게 할 때인데, 마크스는 헨리 조지보다 21살 후입니다. 21살 후이니까 헨리 조지가 막 이렇게 세상에 막 알려지고 있을 때는 마크스는 벌써 알려졌죠. 한 20년 전에 이렇게. 그랬는데도 사회주의는 그때 좀 이렇게 퇴조를 하는 그런 시기인데 헨리 조지가 나타나서 이런 개혁적인 사상을 내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퇴조했던 사회주의가 유럽에서 다시 부흥하는 그런 동력을 부여하게 됐어요. 근데 물론 뭐 사회주의하고 그 헨리 조지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자본이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본이 문제다. 근데 헨리 조지는 자본이 뭐 문제냐?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자본이 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가난의 원인은 자본이 아니고 토지다. 예. 또 자본도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꼭 이번 시간에 그 후반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자본도 될 수 있지만 아주 근본적으로 자본은 아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만들어낸 거는 사람을 또 잘 살게 하지. 어떻게 그것이 사람을 못 살게 할 수 있느냐? 문제는 자본이 아니고 자본이 독점이라든지 뭐 자본을 가지고 뭐 특권층이 뭐 자기 전횡을 한다든지 이게 문제지 자본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 마크스는 대답을 잘못 내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충돌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 이제 부동산 투기하고 불평등 이게 그야말로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거 하나만 꼽으라 하면 누구든지 다 꼽잖아요. 부동산 문제, 그거 실패했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실패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만 있느냐 하는 거는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어쨌든 문재인 집권기에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해가지고야 우리가 무슨 희망으로 사느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애 안 낳으려고 하는데 요새 그 애 낳아가지고 뭐 방도 없는데 집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뭐 불만을 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LH 사태가 LH 직원이 투기를 해먹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근데 LH 직원이 투기를 했다 이까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전부터 다 알잖아요. 우리나라의 기득권층 또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계층이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게 지금 대장동 사태로 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기득권 연합이 무슨 짓을 했는가 하는 거를 진짜로 검찰, 언론, 뭐 이런데 그죠? 또 그거에 관련되는 무슨 정부 관료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은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토지에다가 건물을 세워서 그거를 합해서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물은 인공물이고 토지는 자연물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이 중에 어느 겁니까? 건물 아닙니까? 토지가 뭐 낡아가지고 토지는 중고가 될수록 값이 비싸. 사람들이 우리 경상도 말로 많이 피될수록 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건물값은 상승하나? 아니 하락하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토지다 이 말이다. 그런데 이제 이 밑에 이런 요 꼬마가 웃기지 마세요 하고 막 웃잖아요. 그 뜻이었습니까? 예, 꼬마가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니 평생 학문했다 하는 사람이 무슨 몰상식한 그런 소리 한다고. 네, 이게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게 사람들이 다 아파트 한 채 하려고. 뭐 요새는 뭐 저 빌라 값도 막 오르고 이러지만은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가 주로 이제 투기 대상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가는 거는 건물 평당 얼마로 거래되는데, 그러면 아파트 건물이 투기 대상 아니냐 하고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애니까 제가 일일이 설득할 수는 없지만 그건 착시 현상이죠. 자, 아파트 값이 굉장히 비싼 어떤 단지가 있습니다. 그 단지에 폭격이 와가지고 뭐 무슨 일인 폭격이든 뭐 아무튼 어떤 사고가 일어나서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값은 얼마겠습니까? 오히려 전보다 더 비싸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왜? 아니 허무는 값이 줄어드니까 새로 건축. 채우셨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신축 아파트 같으면은 조금 덜 하겠지만은 제가 지금 사는 지은 지 30년이 되는 30년이 넘는 그런 아파트 같은 그 뭐 온 동네마다 무슨 재건축 뭐 무슨 신청했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에는 폭삭 주저앉으면 주민들이 오히려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토지 지분이 더 비싸니까. 네. 네. 새로 짓는데 별로 돈 안 들이고 새 건물을 얻을 수 있어요. 네. 아파트 투기가 마치 건물 투기처럼 보이지만은 실은 그거는 착시 현상입니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 보셨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자동차 가격 올라가는 일 없잖아요. 자동차 사가지고 싹 돌아서면은 몇백만 원 팍 떨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예, 이제 헨리 조지 이야기입니다. 그래,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 이야기를 했는데 왜 토지냐? 그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겁니다. 건물은 생각할 거 없어요. 건물은 서울서 지으나 대구서 지으나 평당 가격 똑같습니다. 원가 똑같아요. 차이가 나는 건 땅값이죠. 네. 이제 왼쪽 맞죠? 왼쪽에 보이는 책이 완역본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그 진보와 빈곤이 유명하다고 대뜸 이렇게 완역본을 욕심을 내서 보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인생. 많이 벌었어요. 근데 완역본을 대뜸 보지 마시고 이 축약본부터 보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훌륭한 질문 또는 코멘트를 하시는 분 한 분을 뽑아서 오늘 증정하겠습니다. 박수 안 칩니까? 뭔가 생산을 하려면은 3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뭐 농사 짓는 거 생각하시면 간단해요. 토지가 있어야 되고, 그거 가서 사람이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홈이다, 트랙터다, 뭐 자본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생산을 하면 그것이 뭐로 나눠지느냐? 토지에 대해서는 지대,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 자본에 대해서는 이자, 이렇게 분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등식을 중학교 때 우리 했던 식으로 지대는 왼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서 툭 빼면 생산량에서 지대를 빼면 임금 플러스 이자. 자, 요 식을 보십시오. 임금 이자가 올라가려면 지대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겠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대가 많이 올라가면 토지 값이 많이 올라가면 임금 이자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죠. 가난의 원인은 그거라고 했어요. 헨리 조지가 미국 사회에서 보니까 미국의 그 넓은 땅인데 일부 계층의 토지를 독점을 하고 땅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독점하고 있는 그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느냐면 사용 안 하는 거예요. 왜 사용 안 합니까? 비용이 막 들어가는데 왜 사용 안 하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땅값이 또 오르니까. 우리 요새 갭 투자하는 사람들 똑같잖아요. 왜 갭 투자 바보같이 합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가령 요즘 상식이 아니고 원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괜히 무슨 전세 주고 뭐 그돈 해가지고 또 뭐 갭 투자해가 또 사고 그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거는 사놓으면 돈이 되기 때문에 논리는 갭 투자하면서 전세 안 놓는 사람도 많아요. 빈집으로 있는 것도 많다고요. 공가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그러니까 전세 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든다든지 서로 본병의 소지가 있는 그런 입주자 같으면 안 놓는 거예요. 그냥요. 논리. 그래도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문장이요. 읽어보겠습니다. 생산력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진보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입니다. 임금이 겨우 생존할 수 있을 정도의 최저액에 머무는 이유는 뭐 조금 전에 봤던 그 등식입니다. 그 방정식. 생산력 향상과 더불어 지대가 더 큰 비율로 상승하여 임금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땅값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면 임금과 이자로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지주 겸 자본가가 거의 동일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가가 손해볼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자본가, 그야말로 토지하고 아무 관계없이 생산에 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물이 적죠. 훨씬 적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 답이 여기 나옵니다. 토지를 공동 소유로 해야 한다. 이게 번역을 할 때 할 일이 고민인데요. 공동 소유로 해야 한다 하면은 야 그거 빨리네 이럽니다. 그래서 뭐라고 번역할까 고민인데 그래서 제가 원어를 붙여놨습니다.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common은 누구든지 자기 몫이 있는 그러니까 common을 공유라고 번역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 소유로 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처럼 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단 농장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토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 문장을 탁 인용을 하면서 헨리 조지는 빨갱이다, 사회주의다 그런 비난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모르는 소리죠.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죠. 헨리 조지야말로 진짜 시장주의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시장주의자냐? 사회주의처럼 계획경제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아주 여기에도 나옵니다. 여기에도 뒤에 인용문에 나옵니다.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이 생산한 거는 생산자한테 주고 생산하지 않은 거는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게 시장경제 아니냐? 뭐 경제 언론에 다 나오는 이야기. 그런데 소위 신자유주의 경제학 한 사람들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또 나오지만 신자유주의의 거목이 헨리 조지가 이야기했던 건 맞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목 말씀을 안 듣고 저거 큰 사부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이해관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학을 왜곡을 하는 거죠.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이익 집단을 위해서 학문을 왜곡하는 거 그게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연과학은 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예. 약학하는 사람이 제약회사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교수 출신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적당하게 표현할 말이 없는가 하고 제가 생각 끝에 지공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토지공개념의 투자 아닙니까? 토지공개념, 지공주의. 헨리 조지 사상 이렇게 소개도 하고 또 미국권에서는 영미권에서는 조지즘, 헨리 조지주의, 조지즘 이렇게 또는 어떤 사람은 지옥 하는 게 이제 토지 아닙니까? 지오이즘 이렇게도 쓰는데 우리가 그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국립 그때 지공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 가지고 퍼주고 있는데 우리 계통에 있는 그 학자나 운동가들은 지공주의라는 말에 익숙하지만 일반인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혹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토지를 공동 소유로 해야 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토지 소유 제도를 하잔 말이냐?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생각을 할 때 토지 소유 제도, 토지 사유제 아니면은 국유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분법에 너무 익숙해 있는 나머지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사유제, 반대의 공유제 또는 국유제, 그 중간에 가치만 공유하는 제도, 또 정부가 가지고 있대 임대를 해서 사용권은 개인이 행사하는 거. 토지를 임대한 사람이 사용권을 행사. 요즘 중국이 공공임대제의 전형이죠. 중국이. 그리고 이제 소유권의 권능, 법학 하신 분 계세요? 법학개론 배우신 분. 아, 그러죠. 예, 그러면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수익 처분권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거는 법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데 수익권의, 여기서 말하는 수익권은 수익 중에서도 가치만, 토지 가치 수익권만 이야기를 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수확은 물론 농사 지은 사람 거죠. 근데 그 수확 생산량을 가만히 보면 하나는 땅의 토질이 좋아서 생긴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노력해서 생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력해서 생긴 부분은 농사 지은 사람 거고 땅으로 인해서 생긴 부분은 그 집 거 아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치 수익권은 그 가치 그걸 조금 있다가 용어가 나옵니다만 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대. 토지 가치. 우리 임대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간 임대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다 개인이 가지는 거 사유하는 게 토지 사유제고 다 국가가 행사하는 거고 그러니까 토지 국공유제 하는 거는 사용도 정부가 지정하는 거예요. 이 가지고 농사죠. 이 가지고 무슨 무슨 공장을 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가치공유제는 사용권 개인, 처분권 개인, 가치 수익권만 공공. 우리 모두 이거. 토지는 지금처럼 그대로 뭐 등기부 등본도 그대로 놔두고 요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토지 보유세만 좀 더 내. 그 말이 토지 보유세. 이 지공주의라는 거는 요 가치공유제와 공공임대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거이 될 수도 있고 요거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은 이런 식 이쪽에 가깝고 편의 조지가 주장한 거는 가치공유제. 실질만 확보를 하면 되지. 뭐 형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근데 중국이 공공임대제를 하면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왜 그 모양이냐. 북경이다 상하이다. 그런데 왜 투기가 나고 난리냐. 이걸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가치수익권을. 가치수익권을 제대로 행사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안 생기는데 그걸 안 거두니까. 중국 정부에서 개혁 개방할 때 사용권을 개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뭔 돈 받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땅값이 오르니까 중국 정부에서 돈을 더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거둘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중국도 정부가 마음대로 합니까? 얼마나 기득권 세력이 반발이 심하겠어요. 더군다나 정부 내에 기득권 세력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그 점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하이다 뭐 북경이다 뭐 난리죠. 뭐 두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임대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수익권을 공유로 한다고 켜놓고는 실제로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헌법에 토지는 국가 것이라고 돼 있지만 그거를 헌법 위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러니까 어느 사회든지 우리가 대장동 사태에서 보듯이 그 권력층, 기득권층과 결탁된 그 카르텔이 그만큼 무섭다는 거죠. 한번 잡아놓은 거는 절대로 안 놓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계약을 했다 하면 저가 이익을 덜 보니까 손해를 보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죠? 정당하게 시장 경제대로 하자는데 저가 손해 볼 리가 없죠. 특권이 사라진다. 참 문제. 이 사람이 언제 제정신을 차리고 공정한 요즘 뭐 누가 공정 소리 많이 합디다만 공정한 정책을 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토지 소유제들을 좀 넘어서 이념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야기하는 자본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가 있고 그 중간에 지공주의가 있습니다. 토지 지공주의는 공유를 하고 자본 사유 이렇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지공주의 보고 니는 사회주의다 이 문법밖에 생각을 안 하니까 사회주의 쪽에서는 지공주의 보고 야 그거는 자본주의 변형 아니냐. 막스도 그랬습니다. 헨리 조지 보고 그 마지막 발악을 참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참호 속에 들어가면 총 쏘는 그런 짓이다 그거는. 니는 개혁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 개혁 아니야. 그거 흉내만 내는 거지. 그런 식으로 비난을. 그리고 자본주의의 그냥 최고의 발악이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정책 안을 이거 철학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이랬습니다. 토지 가치 이외의 대상에 부과하는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토지 보유세만 걷고 나머지는 세금을 다 없애버리자. 왜 그런 소리를 했느냐?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장 경제라 하는 거는 자본주의라는 거는 진짜 자본주의라는 거는 사유재산제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 경제. 자본주의의 핵심이 두 요소 아닙니까?
헨리 조지가 생각할 때는 사유재산제라는 거는 사람이 노력해서 생산한 거를 그 노력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사유재산제지, 자연을 지 맘대로 가가지고 먼저 또 도착했다고 해서 직거로하고 후손한테 막 물려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사유재산제고, 사유재산제 아니지 않냐. 강도행위 하느냐, 그거는 사유재산제가 아니고 인정하지 말아야 될 걸 인정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실 헨리 조지만 한 것도 아니고 J.S. 밀이라든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했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정부의 재정은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은 왜 국방 이런 거 국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토지세만 걷어가지고 되겠느냐 하고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품는데, 적어도 19세기 후반에 미국은 이것만 하면은 오히려 남아서 이거 더 걷을 것이 말 것이 않고 그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주요 수입원은 관세였어요. 헨리 조지는 또 그것도 강력히 반대를 했죠. 관세라 하는 거는 국가 간의 자유로운 교육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걸 방해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원리가 난다 하고 반대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도를 영어로 Land Value Taxation 이라고 했는데, 직역을 하면은 토지 가치 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토지 가치라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매매 가격을 생각을 해요. 매매 가격. 그렇잖아요. 땅값 얼마고? 그거 평당 7억이야. 2천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걸 매매 가격이다. 그런데 헨리 조지는 매매 가격을 걷자는 것이 아니고 매년 1년간의 임대가치를 학술 용어로 렌트, 지대라고 하거든요. 헨리 조지가 말했던 랜드 밸류는 렌트, 지대, 랜드 렌트. 그래서 저는 지대조세제라고 번역하는데, 또 지대라는 용어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지공지라고 번역하지만은 또 무슨 지대 해가지고 어렵게만 번역하노. 아무튼 그래도 학술적으로는 적어도 그게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십시오. 매년 지대를 토지보유세로 징수하고 다른 세금을 철폐 감면하자. 자, 진정한 자본주의 사회, 진정한 시장 경제라면은 소득세를 걷는 게 맞습니까? 안 걷는 게 맞습니까? 부가가치세를 걷는 게 맞습니까? 안 걷는 게 맞습니까? 안 걷어야죠. 자, 부가가치세 이야기를 해볼까요? 부가가치세는 이름 그대로 생산자가 원료를 사와가지고 자기 노력으로 가치를 더 높였을 때 그만큼을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거기에 왜 세금을 물립니까? 그거 왜 뺏어가지고 국가가? 그게 무슨 시장경제예요? 그게 무슨 사유재산제입니까? 안 그래요? 우리는 너무나 소득세, 부가가치세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익숙하다고 옳은 건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익숙한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들의 착각이죠. 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반자본주의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금을 철폐를 하자고 헨리 조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감면하자, 감면. 조금씩 깎아보자. 세금 중에 제일 시장 경제에 배치되는 그런 세금이 뭐냐? 부가가치세죠. 우리나라 소득세, 부가가치세 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부가가치세가 제일 나쁘죠. 그거야말로 반시장적입니다. 근데 교과서에 보면 부가가치세를 굉장히 좋은 세금이라고 써놨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경제학 교과서에는 중립성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하나 내가지고 중립성을 충족시키면은 좋은 세금이라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질문 있으면 지금. 그래서 세제를 비교를 하면 이렇습니다. 현실의 세제는 지대, 임금, 이자, 아까 생산의 3요소에 이렇게 돌아가는 대가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거를 조세로 조금씩 걷는 거예요.
그런데 헨리 조지가 제안한 지대조세제는 지대 임금 이자 있으면 지대를 세금으로 싹 걷고 그 모든 사람을 땅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는 너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라. 세금 없애겠다. 이겁니다. 그 차이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대를 걷자, 토지 보유세를 올리자 하면은 당장 빨갱이다, 반시장적이다 그런 비난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시장경제의 거물 두 분을 제가 이 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한 분은 누구나 다 알듯이 애덤 스미스. 영국 사람인데 영국에서는 애덤 안 가고 아담 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표기법에는 애덤이라고 표기하라고 돼 있어요. 아래 한글에 아담이라고 치면은 촥 빨간색이 끓고 부끄러워요. 그야말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그야말로 원리 아닙니까? 그야말로 원리 아닙니까? 참 좋은 이야기 많이 써놨죠. 토지 보유세는 어느 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세금은 경제 활동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거예요. 뭐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보고 뭐 뻔하죠. 뭐 부가가치세를 매기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물가가 오르면 소비가 줄잖아요. 소비가 줄면 경제가 위축되잖아요. 그게 무슨 좋은 세금? 그게 애덤 스미스가 그런 세금을 좋아했겠어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토지 보유세야말로 어느 산업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다. 토지 보유세 매기면 토지가 줄어듭니까? 줄어들까요? 안 줄어들죠. 토지가 왜 줄어듭니까? 그러면 토지 사용이 위축될까요? 위축 안 되죠. 절대로 위축 안 되죠.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그야말로 신자유주의야. 그야말로 거물. 신자유주의에 뭐 이 양반 말고 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라는 사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스트리아에. 그 양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세 사람을 다 모시기가 뭐 해가지고 밀턴 프리드만 했는데 이 양반이야말로 참 레간의 경제정책, 영국의 그 마가렛 대처의 경제정책을 바탕을 깐 사람이에요. 이 사람 책 보고 한 거예요. 그 정책이요. 신자유주의 거물 중에 거물인데 밀턴 프리드만이 일생 동안 여러 차례 토지 보유세는 헨리 조지가 제안한 이 토지 보유세는 가장 덜 나쁜 세금이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밀턴 프리드만은 세금을 싫어하니까. 세금은 다 나빠. 정부는 필요악이야. 필요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금은 걷어. 그러니까 세금도 나쁜 거야. 그 중에서 제일 덜 나쁜 세금을 걷어야 돼. The least bad tax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시장주의 경제학자들은 밀턴 프리드만 이야기를 안 듣는가 몰라요. 왜 애덤 스미스 말을 안 듣는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학자가 기득권 수호에 동원이 된다고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진보와 빈곤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입니다. 좀 자세한 거는 이 유인물 가지고, 복사물 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 빨리 몇 개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진보와 빈곤인데, 빈곤의 내용인데, 진보와 빈곤은 땅 이야기만 했잖아요. 땅하고 빈곤하고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일반화시키면 제가 이게 또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가 안 되는데 특권 없는 세상. 진보와 빈곤은 결국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거다. 그 철학은 바로 이걸로 연결이 된다. 그럼 특권은 뭐냐? 이렇습니다. 우리가 소득에는 노력소득과 불로소득이 있다는 걸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압니다. 그죠? 막 노력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거 하고, 뭐, 손 하나 안 대고, 요새 곽상도 아들이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다는데 그 노력소득, 곽상도 아들은 노력소득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내가 말이야 오징어 게임에 말이 돼가지고 이렇게 불판 살판 이렇게 했는데 야 이거는 내 그 불로소득 아니다 이거 정당한 소득이라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곽상도를 그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 참 이상한데 그게 불로소득 아니면 나도 그만 뭐 일 좀 하면은 50억 받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소득이 생기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노력, 운, 특권입니다. 여기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능력 있는 사람이 노력 많이 해가지고 돈 버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능력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길러낸 평소 실력이 있고 또 타고난 그런 능력도 있잖아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시험 점수 잘 받으려면 왜 하면 됩니까? 시험 전날 공부 열심히 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로부터 머리 좋게 태어나야 되고 건강도 또 태어나야 되잖아요. 건강 그죠? 그죠? 두 개가 합해져야 되잖아요. 그 성격도 또 관련이 되고 그거 운 아닙니까? 운. 뭐 머리, 건강, 뭐 무슨 성격 이런 거 다 운 아닙니까? 그게 합해져서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은 2차적인 원인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빼놨습니다. 2차적인 원인. 결국 세계 노력, 운, 그 다음 특권인데 그건 알겠는데 특권은 뭐냐? 이거는 노력과 운은 자연 상태에서도 생기는 건데 특권은 사회가 특정인한테 부여한 어떤 특별한 권리입니다. 사회가 제도로 만든 거예요. 자, 자기가 별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운일 수도 있고 특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이 방해를 못해요. 그 사람이 그냥 아무 방해 없이 자기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특권이라는 거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쉬운 예로 가령 이제 시험을 치는데 노력과 운에 의해서 시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어떤 애는 그 부모하고 자기하고 친하다고 해서 시험 쳤다 하면 10점을 더 줘요. 또 어떤 애는 선생님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시험만 쳤다 하면 10점을 깎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특권과 차별이 생기잖아요. 사회제도, 선생님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사회제도가 그 결과에 영향을 준다. 이게 특권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정의를 해놨죠. 노력과 운에 비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결과가 얻을 수 있는 원인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놓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높은 쪽을 차지하는 사람의 지위.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반 후반 바꾸지도 않고 계속 한 팀은 위에서부터 공격을 합니다. 그 팀이 특권을 가진 겁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 사회가 만들었죠. 축구 룰을 그따위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축구 룰은 안 그렇지만 농구를 하는데 설명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사회제도가 만드는 인공적인 원인입니다. 자연적인 원인이 아니고 사회제도가 만든 그러니까 없애려면 없앨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권적인 제도를 없애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굴까요? 기득권층이죠. 특권층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치인, 검찰, 언론인, 이런 사람들, 또 일부 또 기업, 사업가, 대기업, 뭐 그런 쪽에서 또 뭐 회사의 계층으로 따지면은 경영자, 또 노동자끼리 따지면은 정규직 노동자, 대기업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원인의 정당성을 판단해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누구든지 노력해서 시험 점수 잘 받은 거는 당연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이 10점 올려주고 깎고 그거는 부당해 누구든지 그럴 거 아닙니까? 운은 어때요? 운 부모한테 머리가 좋게 태어나서
또는 뭐 건강하게 태어나서 시험 점수 잘 받은 게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어떻습니까? 그 점수 인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참 고민이죠. 대답하기 참 어렵잖아요. 의견이 갈립니다. 그러니까 의견이 갈리는 건 놔두고 의견이 일치하는 것보다 이게 일치하니까 그럼 노력 소득을 보장을 하고 특권에 의한 소득은 환수를 해서 다 같이 나누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헨리 조지 사상을 발전시켜서 나가는 특권 없는 세상. 이게 핵심입니다. 토지 소유권은 특권이다. 이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지금까지 제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땅 차지해가지고 농사에서 수확이 많고 어떤 사람은 나쁜 땅을 차지해서 수확이 적다. 부당하잖아요, 그거. 또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샀는데 제 동기들이 다 그렇습니다. 저 대학 졸업할 때는 지난해나 진짜 무일푼인데 그 친구들은 서울에 집을 샀다는 이유로 지금은 수십억 재산가가 됐습니다. 우리 집은 저도 뭐 집 앞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복덕방에 우리 집 얼마고 하고 뭐 4억 5억 그러니까 그게 특권적인 사회제도에 의해서 그 친구들이 더 번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 불만 많습니다. 딴 집보다 덜 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아까 저 지대라는 용어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경제학의 지대는 옛날에는 이제 토지 지대를 지대라고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토지 지대하고 성격이 비슷한 그런 어떤 대가, 그런 소득이 시장 전체, 경제 전체에 많은 거예요. 그런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대는 보십시오. 지불하지 않아도 공급의 변화가 없는 그 말이에요. 자, 좋은 땅을 차지했을 때 나쁜 땅을 차지한 사람보다 수확이 더 납니다. 그 수확을 걷어가지고 바다에 내버립니다. 나라에서 뭐 내버릴 나라는 없지만 가정을 그렇게 합니다.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에 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짓잖아요.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아도 공급의 변화가 없는 금액이에요. 또 환수해도 경제 효율에 영향이 없는 금액이에요. 이걸 지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너군다 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 대가가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택도 없는 말씀. 이 지대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뭐 좌파 경제학에서 하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파 중에 우파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에 나오는 용어예요. 거기에서 지대추구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나 뭐 아무튼 그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대추구 이론.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그거를 신봉을 하고 옳다고 이야기하는지. 절대로 좌파 아닙니다. 좌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본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이 좌파. 그러니까 대가를 안 줘도 경제 효율에 전혀 지장이 없다면 시장 경제에서 그 대가를 왜 인정을 합니까? 그래서 지대를 그냥 놔두면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는 대신 지대 추구를 합니다. 지대를 얻으려고 정부에 가서 로비를 하고 대장동 땅 그거 사들이려고 하고 또 그거 화천 대유 만드는데 무슨 그거 설계하는데 가가지고 개입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이제 지대추구 이론하는 사람은 그거를 사회비용, 소셜 코스트라고 했습니다. 지대추구를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소셜 코스트가 높아져서 경제가 나빠진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에 다 나와요. 우파 경제학 책이 다 나옵니다. 그 하버드 유명한 우파 경제학자 맨큐 그 책에도 다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지대는 사회 생산이 증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의 이전에 의해서 생기는 소득, 즉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는데 지가 가져간다. 그래서 얻는 이익이 지대예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경제학 교과서에는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점잖은 사람들. 타인의 몫을 가로채서 얻는 이익.
제 표현입니다. 요거는 가로챈다 그러면 좀 나쁜 느낌이 전자치 않으셨어요. 특권에서 생기는 이익은 다 이런 거다. 이래서. 근데 토지뿐이냐? 예, 천연자원 환경도 마찬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천연자원 환경 이 가치는 이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이동전화 주파수 사용권을 주기적으로 경매하지 않습니까? 안 팔아치웁니다. 지금 뭐 KT다, 뭐 SKT다, 뭐 무슨 LGU 플러스다 사용하는 그 주파수가 정부에다가 돈을 내고 쓴단 말이에요. 사용료를 낸단 말이에요. 그게 지대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정부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시장 원리에 따라 했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했겠지? 아닙니다. 2016년 5월 이때는 누구 때입니까? 박근혜 때.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장 원리에 따라서 배분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주파수 배분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해놓고 왜 토지는 그렇게 안 하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특권은 토지 소유권 플러스 참 뭐 이렇게 예를 보시면 꽉 이렇게 땡기는 게 뭐 있겠죠. 저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요 여러 가지 특권의 예 중에서 야 이건 맞네 또는 이거는 내가 생각 못했네. 그 어떤 게 있겠습니까? 탄소 배출. 예? 예, 됐습니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우리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권 특권 이러면은 탁 느낌이 오죠. 지방에 살면은 장관 한 번 안 돼요. 대구에 살다가 장관 한 사람 이재용, 그 다음에 윤덕홍, 원기홍 이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 누구 때 했죠? 노무현 때 했습니다. 지방 군권 정신에 붙어라. 노무현 때 한 번 했을 뿐이지. 요새 대구 살다가 장관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택도 없지. 그냥. 수도권에 안 살면 장관도 못 해먹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특권이 있는 거지. 그리고 또 토지 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요. 학벌 특권 이게 막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정규직 특권 이거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비정규직인 분은 사실은 비정규직이라면 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면은 그 신분 불안정에 의한 보수를 더 받아야 돼요.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정규직이 월 100만 원을 받는다면 비정규직은 월 130만 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안 그렇잖아요. 그게 정규직 특권인 거죠. 등등.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특권 대책 3원칙이라는 게 나오죠. 꼭 필요한 최소한도의 특권만 인정한. 특권은 완전히 없애면 안 되느냐? 토지 사유제를 없애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 땅은 내가 쓴다. 뭐 나쁠 게 없잖아요. 경제 효율이 좋잖아요. 그죠? 내 집은 내가 산다. 딴 사람 못 들어오게 한다. 그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렇지만 최소한도의 특권만 인정하고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예. 여기까지는 우파 경제학자를 자처하는 사람도 다 인정을 합니다. 공정, 요즘 공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취득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는 고소리만 합니다. 그래 놓고는 지대 완수하여 공평하게 사용한다. 지대 공유. 여기에 대해서는 이걸 싹 닫아요. 지대 공유를 하면 싹 닫아요. 왜?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을 해서 거기서 피눈물 나게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특권을 누리는데 그게 뭐 잘못됐노? 억울하면 니도 출세해라. 그런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음 카페에 지공지 연구실이라는 이름의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 이제 현직 때 학생들 대학원 강의용으로 만든 카페인데 그걸 이제 퇴직 후에는 그냥 개인 글 올리고 이런 거기 보면은 제 글이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8시 4분이네요. 아까 헨리 조지 사진이 몇 장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에요. 더 젊었을 때 같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안 빠졌을 낀데 그래도 뭐 50 전에는 머리가 별로 안 빠졌다. 이거 머리가 빠지니까 친구들이 놀려요.
헨리 조지 전공하디만은 점점 따라가.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진보와 빈곤 번역 덕에 돈 좀 많이 벌었다고 2천만 원 인쇄 받았다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유시민 덕입니다. 유시민이가 알쓸신잡이라는 프로 했잖아요. 알아봤자 쓸데없는 뭐 신비한 잡학사전인가 뭐 거기서 그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이야기를 한참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출판사에서 막 연락이 와서 이거 뭐 더 찍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좋겠느냐고. 지난번 그 인쇄를 잘 안 주디만, 밀린 인쇄 잘 안 주디만 지난 인쇄 다 줬대.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인용문은 알쓸신잡 할 때가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전에, 그보다 한 10여 년 전에 썼던 청춘의 독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읽어보면은 그 무렵에 말로만 들었던 책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읽었다. 내가 20대의 마지막으로 읽은 고전이었다. 20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유시민은 뭐 학교 다니면서 뭐 이리저리 그 고생도 많이 하고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운동권을 마지막에 처음 읽었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내가 진보와 빈곤은 꿈을 일깨우는 책이야. 유시민 치고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어요. 유시민이 그 칭찬 잘 안 하거든, 그죠? 까는 건 전공했어요. 까는 게 멋있는데. 조지는 황량한 사막 한가운데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푸른 오아시스를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오아시스를 보여준 그런 책이라고 느꼈단 말이에요. 이거 과장법이 물론 많겠지만은 지 나름대로 이렇게 충격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하면요, 88 올림픽 직후에 땅값, 집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 전세값이 없어서 가지고 막 길에 나 앉아가지고 뭐 자살도 하고 그 무렵입니다. 그 무렵. 그 삭막한 대도시의 길을 잃은 사람들의 가슴에 망각해버렸던 이상을 되살리고 열정을 불러일으켰다. 근데 아까 제가 설명했던 진보와 빈곤의 핵심 사상, 그것만 가지고 뭐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지대를 왼쪽으로 가라고, 그것만 가지고는 가슴에 망각해버렸던 이상을 되살리고 열정을 불러일으킬 그런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 중에 빠진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핵심 사상만 간추려서 수학 공식 내놓듯이 그렇게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그 책을 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문구가 많다는데, 헨리 조지는 학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학문은 했지만 학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먹물 근성이 없습니다. 글을 써도 먹물처럼 딱딱하게, 제가 쓴 이런 글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 가슴에 탁 와닿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뒤에 보시면, 인물 뒤에 보시면은 몇 구절 인용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를 보셔도 이건 뭔가 좀 문학적 기질이 있는 뭐 학자라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유시민 작가가 읽은 책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입니다. 헨리 조지는 40살에 이 대절을, 명절을 썼는데, 저는 40살에 이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도 축약본을. 수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헨리 조지 뭐 생애와 사상은 넘어가고요.
진보와 빈곤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뭘 써놨길래 그렇게 유시민이가 감독을 하고 보통 사람하고 다른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가 보십시오. 1권, 이거 권하는 거는 책이 이렇게 따로따로 1권, 2권, 3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시에 책을 타이틀을 붙이는 방법이 요새는 왜 제1부, 뭐 2부 또는 뭐 제1장, 2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는 북1, 북2 이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펜조지가 북1, 북2 해놨는데 저도 뭐 하는 수 없이 1권, 2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예, 1권 인권과 자본, 2권 인구와 생존물자, 3권 분배법. 이걸 뭐 보통 경제학 교과서 학술적인 그런 저서하고 제목이 비슷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서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아무튼 비슷하다. 그래서 문제의 해결, 해결책, 해결책의 정의성, 해결책의 응용, 해결책의 효과. 여기서 해결책이라는 것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 가치를 전부 환수해서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다른 세금은 일체 없애자 하는 그겁니다. 예, 서술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아무튼 제목으로 볼 때는 뭐 보통 책하고 보통 학술적인 저서하고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10권을 한번 보십시오. 10권. 인간 진보의 법칙. 갑자기 인간 진보의 법칙. 딱 이야기 내 하다가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준을 팍 높인 거죠. 먹고 사는 이야기 하다가 사람은 뭐 때문에 사느냐? 근본적인 인생의 목표가 뭐냐? 또 사회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 서로 발전을 할 수 있냐? 그리고 결론은 개인의 삶의 문제. 이거는 뭐 종교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인생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까지 승화를 시킵니다. 그 세부적인 그 앞에서도 세부적인 그 설명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예를 많이 든다든지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게 나오지만은 이 9권, 10권 결론 이런 쪽에 가면 그야말로 야 이거는 내가 무슨 경제학 책을 읽었는지 철학책을 읽었는지 아니면 문학책을 읽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팍 들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거의 내용 요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헨리 저지가 직접 자기의 서문에서 자기가 요약을 한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이제 붉은 표시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멜서스의 학설은 사실에 있어서는 비유적으로나 진정한 증거가 없음을 보인 후에 결정적인 검증 광고를 통해 확실하게 부정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19세기에 그 헨리 저지가 살았을 때 사람은 왜 빈곤한가를 설명하는 두 가지 아주 유명한 학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회의 자본은 일정한데 인구가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본이 일정한데 인구가 늘어나니까 1인당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 임금 기금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또 하나는 유명한 게 멜서스 이론입니다. 식량, 그러니까 생존 물자는 조금씩밖에 안 늘어나는데, 뭐 그쪽에 표현하면은 등차수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는 등비수열적으로 늘어난다. 아마 여러분이 고등학교 다니고 이러실 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무슨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급속하는 건 좀 합한 걸 시그마 했는 게 급수인데 번역이 좀 잘못됐죠.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예만 들면 헨리 저지는 사람은 물고기나 뭐 닭이나 한번 생각해봐라. 사람은 닭이다 물고기다 키우잖아. 사람이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물고기가 늘어나는 속도하고 어느 게 빠르노? 헨리 저지가 딱 질문했어요. 어느 게 빠릅니까? 물고기. 닭이 번식하는 속도가 빠르죠, 당연히. 안 그래요? 그것만 봐도 생존 물자는
무슨 뭐 등차 수혈적으로 늘어나는데 인구는 뭐 등비 수혈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가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멜서스라는 그 성직자가 목사가 그 불경스럽게도 그러니까 결국 인구를 줄이는 수밖에 없는데 인구를 줄이는 방법은 뭡니까? 질병, 팬데믹 같은 거요. 또 전쟁 그런 거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은 목사 안수증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그 목사를 아무튼 헨저지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또 분배 법칙 아까 그 방정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대를 빼면 총생산에서 지대를 빼면 나머지가 임금 이자가 된다. 그러니까 지대가 올라가니까 임금 이자가 상승하지 못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지대는 왜 상승하는가? 지대가 왜 상승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땅값이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있습니다. 물질적 진보의 요소를 인구 증가와 기술 개선으로 구분하고, 자, 인구가 증가하면 토지가 점점 나쁜 토지로 경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개선이 없다면 말이죠. 인구가 늘어나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면 토질이 나쁜 땅을 경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토질이 좋은 땅의 지대는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가난하게 되죠. 나쁜 땅에 가서 농사를 져야 되니까. 그런 요인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중심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땅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동성로 땅이 비싸잖아요. 왜 비쌉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서 소비를 많이 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모여서 산다는 그 사실만으로 생산이 높아집니다. 아까 왜 농담 삼아 토지는 중고일수록 삐댈수록 가격이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기술 개선, 사람들이 막 모여 살고 한 군데 해가지고 하면은 그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건 이제 헨리 조지는 그런 용어를 안 썼지만 요즘 그 지역 개발이라든지 도시계획 그런 이론에서는 집적의 이익이라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 모여 살수록 생산성이 더 높아진다. 그렇게. 멜서스가 그거 생각했으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람이 많아지면 가난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대도시의 한복판에 오히려 땅값이 비싸고 임금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잘 살아. 그거 참 이상하네 이랬어요. 그 헨리 조지는 그걸 딱 찍은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요, 토지 사유제에서 물질적 진보는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이건 간에 필연적으로 노동자 임금의 생존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락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에피소드 말씀드렸을 때 헨리 조지가 뉴욕시에 가서 보니까 그 뒷골목에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참 쓰레기로 연명을 하는 그런 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거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생생하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에서는 땅값도 올라가지만 전체적으로 그 1인당 생산 그 소득도 좀 높아졌으니까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대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많이 가진 쪽하고 적게 가진 쪽하고 비교를 하면 그야말로 많이 가진 쪽 입장에서는 자들은 겨우 생존만 하네. 또 못 가진 사람도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야, 아무개는 서울에서 옛날에 집 산 사람은 지금 수십억 재산 갖고 있는데 나는 뭐 대구에서 겨우 그런 식의 이제 느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공유화 이외에 아까 왜 We must make land common property 그랬잖아요. 공유화, 공동 소유로 해야 된다. 그 어떤 방법도 빈곤을 제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노동의 생산물에 대한 재산권과
토지에 대한 재산권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한다. 자, 아까 제가 도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력소득과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토지 사유제는 보통 토지 사유제 그 사유를 시켜야 사람들이 토지 개량을 하지. 그 경제적 유인이 거기 있지 않느냐. 토지의 개량과 사용을 위해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가 되며 생산력의 엄청난 낭비를 이야기합니다. 토지를 갖고 있으면서 또는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불로소득이 생기면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토지를 놀려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게 임대 안 해도 돼. 골치 아픈 그 전세 들어가지고 자기 권리나 주장하고 그런 사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저 국힘당의 윤희석 의원도 윤희석 그만둔 사람 알죠? 네. 그 사람도 그야말로 윤희석을 유명하게 만든 국회 5분 연설에서 집 가진 사람이 이게 이제 그 임대차 3법을 해가지고 그 임차인을 보호를 하면 집 가진 사람이 차 앞으로 임대 안 놓는다 이렇게 간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임대인이 박수를 막 쳤어요. 그 소리에 어떻게 박수를 칩니까, 그죠? 임차인을 보호해야지 임대인을 보호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이고 참. 그런 연설이 공감을 얻고 국힘당 내에서 스타로 떠오르고 조선일보에서 박수를 막 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네들 이익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논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칼럼을 썼습니다. 아까 소개드린 기공기 연구실을 찾아보면 윤희숙에 대해서 제가 제목을 진영의 논리를 가린다고 써놨습니다. 자기가 어느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논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처럼 해야 경제가 잘 된다고 써놨는데 윤희숙 의원이 연설했던 거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야 시장이 정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 됩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공급자와 수요자가 대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게 교과서에 나오는 시장이거든요.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경제 하는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고 이 시장 경제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또 윤희숙 의원 같은 사람은 저보고 하게 째고 지는 경제학과도 안 나온 게 그나마 막스는 경제학과 나왔나 첼리 조지는 경제학과 나왔나 안 물어보죠. 예, 이제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아주 고급스러운 화려한 그런 철학으로 넘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사회 조직의 차이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달한 사회는 그 사회의 개인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그 사회의 제도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이다 이 말이죠. 서구 문명이 아주 세계를 지배했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서구 사람들이 만든 이론이 뭡니까? 서구인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진화론, 그죠? 또 적자생존 그거에 의해서 서구인이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문명을 자기네들이 지배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 가령 중국이나 동아시아권이 굉장히 잘 나갔을 때 또는 중동이 잘 나갔을 때 유럽이 형편없이 살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설명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때 생물학자들이요 DNA 그때 DNA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 오정화 선생님 잘 아시죠? 그 DNA 검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도 그런 거 다 검사라 이거 신체적 특징 이래 가지고 봐라 말이야 아프리카 흑인은 이렇게 열등한 인간이고 유럽 사람은 이렇게 우수한 그런 이론을 막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박수 받고 그런 사람들은 영국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영국이 이야기하니까 저는
교수 시절에요. 연구비 신청하면은 합격이 안 돼요. 제가 이제 연구 이렇게 프로포저를 이렇게 써가지고 이런 논리로 이런 결론을 낸다 하면 그 결론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 심사하는 사람이 그게 가치 있는 연구인지 아닌지 그걸 봐야지. 결론이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저는 이제 결국은 이제 토지 불로소득을 없애야 된다. 특권적인 제도를 개혁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요. 그거 하면은 시장 경제에 어긋난다. 이거는 좌파의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연구비를 못 받았습니다. 그 대신 인쇄를 받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연구비 신청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렇습니다. 자유방임이 사회주의의 숭고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며. 자, 이거 이상하잖아요. 사회주의는 계획경제를 하자고 그랬는데 자유방임이 사회주의 숭고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헨리 조지 말은 사회주의의 이상한 경제에 숭고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살자는 건데 그런데 계획경제를 통해서 하자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획경제를 하면 누군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뭔가 자유를 이렇게 억제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경제를 잘 되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세상이라는 거는 각자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받아서 일을 열심히 해서 그래가지고 그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세상이 잘 되는 거지 사회주의처럼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헨리 조지를 사회주의자다라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런 구조를 안 봐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구조만 보니까. 사회법칙이 도덕법칙과 일치함을 보여줘요. 자, 이거 보십시오. 이건 참 중요한 문구죠. 사회법칙은 도덕법칙하고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평등과 자유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이 현대 학계의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아니라 그러잖아요. 도덕법칙 그것대로 하면 사회가 잘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시장 경제는 진정한 도덕법칙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시장 그것이 바로 교과서에 나오는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생각이. 그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위대하고 고차원적인 인식을 흐리게 하는 여러 관념은 누가 만들었게요? 학자들이 만들었죠. 그리고 요새는 또 언론인이 그거를 부풀리고, 그죠? 관념이 틀린 것임을 증명해준다. 이런 기성 학문 또는 기성 여론 이런 데 대해서 헨리 조지는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비판을 했던 사람입니다. 특권 없는 세상. 이거 이제 발췌 헨리 조지 여러 뭐 연설문이라든지 다른 저서라든지 이런 데서 핵심 문장을 발췌를 한 건데요. 특권 없는 세상. 제가 좋아하는 아까 뭐 헨리 조지 사상을 좀 넓게 하면 특권 없는 세상. 그다음에 요거 보십시오. 정의와 자비. 예. 헨리 조지가 하자고 하는 사회제도는 복지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은 남을 사랑해야 되고 인류애가 있어야 되지만 그거를 제도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누구를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자비를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어라고 강요할 수 있느냐. 뭐 그 점에서는 요즘 복지 반대론자하고 비슷해요. 개미가 배짱이를 먹여 살려서는 안 된다. 헨리 조지 생각하고 같습니다. 헨리 조지 물론 그런 표현을 안 썼겠지만 그런데 진짜 시장 경제를 하면 그 시장 경제에서 진짜 시장 경제 특권 없는 세상이니까 특권이 이걸 전부 걷어가지고 그걸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 일 안 해도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 안 해도 살잖아요. 자기 지분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자기 지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비, 사랑, 복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정의가 도덕 발달 단계에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는 정의는 굉장히 높은 가치라고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치. 정의보다 높은 가치는 정의에 기초해야 되고 정의를 포함해야 하고 정의를 통해 실현돼야 된다. 정의는 아주 차가운 공존 형태입니다. 따뜻한 공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그야말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보살피는 그건 물론 훌륭하고 위대한 행위죠. 그렇지만 그건 정의가 아니고 자선이고 사랑이다는 거예요. 근데 사회제도는 그거 하자, 우리 남을 사랑하자, 자기 희생하자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정의만, 그리 차가운 공존만 사회제도화 해도 그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 길에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 운이 없어서 그런 사람은 불러 이렇게 세워있죠. 그런 정도의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되지 무슨 복지 요새 이야기하듯이 그런 거 필요 없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회개혁은 올바른 생각에서 사회개혁을 하자 그러면은 뭐 180석 가지고 뭐 그것도 못했나 하고 요새 뭐 그 비난도 많고 뭐 고함 지르고 막 아우성 치고 이러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 시기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고함과 아우성으로 불평과 비난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고 정당을 결성하고 혁명을 도모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 혁명 해가지고 뭐가 나왔습니까? 제대로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헨리 조지가 생각한 거는 제시한 거는 사람들이 올바른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사회제도가 되고 사회제도가 또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함 치고 혁명하고 폭력 쓰고 그거 소용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 그리고 올바른 생각은 누구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교육 참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면 스스로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참고서에 나오는 정답을 잘 외우도록 하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득권에 빨리 편입되는 경쟁을 할 뿐이지 그래가지고는 사회개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8시 지금 44분이거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좋은 질문, 논평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하신 질문은 딱 이렇게 적어 놓으셨다가 다음 강의 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 아마 당신은 그냥 교육 제도가 그렇게 요즘처럼 보편 안 됐다는 그런 원인도 있겠지만은요. 교육을 받으면 한쪽으로는 자기의 능력이 개발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기성의 고정관념에 매여드는 거기에 젖어드는 그런 나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예. 이제 그 정부가 도로를 넣는다든지 아무튼 뭐 개발을 한다든지 뭐 대장동 사태가 뭐 바로 그런 건데 인프라를 깔면 공급으로 인프라를 깔면은 토지 가치가 오르고 그 토지 가치를 개인이 먹지 않느냐. 그러니까 토지 가치를 개인이 먹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죠. 토지 가치를 개인이 먹도록 하면은요 사업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오르는 토지 가치, 지대축을 합니다. 아까 제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죠. 지대축을 하고 지대축은 경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오히려 소셜 코스트를 높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무슨 좌파 경제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파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온다고. 예, 그거 없애야죠. 그러니까 사업에서 개발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가가치 개발 사업을 해서 가령 뭐 땅에다가 건설을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었다. 그 아파트 건설을 통한 그 부가가치를
아파트 건설업자가 차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그거 없으면 누가 아파트 지으려고 하겠어. 근데 정부가 아파트 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오르는 땅값은 건설업자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 사회가 갖고 와야죠. 그렇다면 정말로 필요한 땅이 필요한 개발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장경제죠. 교과서에 나오는 진정한 시장경제가 바로 그런 거죠. 시장에는 실수요만 남고 가수요는 싹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 뭐냐? 그거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욕망이 있죠. 생존 욕구, 그게 없으면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사람의 욕망이라든지 아무튼 뭐 어떤 생각이라든지 뭐 행동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회 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또 사람의 그 욕망 그런 것이 사회 제도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정한 민주국가라면 우리 현재는 뭐 껍데기만 민주국가지 실제로는 민주국가가 아니니까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하고 일반 국민하고 생활 수준 차이가 나는 것부터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이거는요. 정말로 국민을 잘 대표하는 그런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중하위 계층이 손해보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 거 아닙니까? 대장동 사태 같은 것이 생기지 않는 그런 제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했듯이 노력, 운, 특권이 있을 때 특권 없는 세상을 만들면 젊은 사람들이 누구나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그 제도 내에서는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운은 자기가 어쩔 수 없으니까 운은 자기가 선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남의 운을 방해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더 잘 되죠. 기대축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다 나오듯이 세상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듯이 우리가 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제도는 누가 바꾸느냐? 결국 국민이 바꾸는데 정치를 통해서 바꿉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그러니까 국민 대표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야죠. 그런 정치 체제로 가야죠. 그거의 한 방식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고, 우리는 지난번에 했는데 그걸 시도를 했는데 무슨 위성정당이 뭐 해가지고 완전히 개발이 됐잖아요. 그런데 진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북구의 여러 나라, 독일을 비롯해서 북구의 여러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사회 갈등이 심각하지 않거든요. 불로소득이 많이 줄었는다고요. 국회의원들이 그냥 잘난 체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는 뭐 전부 그냥 헌가방 들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무실도 쩌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가 돼야지. 그러니까 정치개혁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200년 전에 노예제도가 철폐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없습니다. 반상제도가 철폐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100년 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을 가지자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그 대안제 시간이 여쭙고 싶습니다. 수준이 너무 야, 이렇게까지 높으시면 안 되는데. 다음 시간에. 진보와 빈곤에 보면은요, 헨리 조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불황의 원인이 토지에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있었던 불황,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불황은 경제대공황 아닙니까? 1920년대 말에, 그죠? 경제대공황. 경제대공황이 왜 일어났느냐? 그때 경제대공황 직전에 있었던 현상을 보면은 증권시장이 막 달아올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증권만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토지시장,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이 달아올라가지고 붕괴가 됐기 때문에 경제공황이 왔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진단입니다. 증권도 물론
영향이 크긴 크지만 이거만큼 크지는 않다는 거죠. 뭐든지 투기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리기를 하면은 누군가 뛰어가면은 뭔가 하고 자기도 막 뛰어가고 그걸 뭐 보통 이제 마차 효과, 밴드 웨건 효과 뭐 이렇게 그 서커스 다녀와가지고 뽕짝뽕짝하고 이제 밴드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따라가듯이 투기라 하는 게 그런 게거든요. 남이 한다 하면은 참 나만 빠질 수 없어. 뭐 호인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수 없어가지고 와 가니까 실수요하고 관계없이 가격이 막 오르고 오르니까 사람들이 더 참여를 하고 그러다가 어느 한계가 지나면 그게 폭락을 한다. 그게 이제 경제 대공황의 메커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헨리조지주의자들은 또 실제로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2008년 미국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금융위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생겼습니까? 부동산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르니까 막 대출을 해주다가 부동산 가격이 확 폭락하니까 완전히 대출해준 그 금융회사가 망했잖아요. 그 부동산 때문에 생긴 거죠. 겉으로 볼 때는 금융위기 같지만 금융을 왜 그 모양으로 만들었냐 하는 원인을 따지면 부동산에 있다는 거죠. 그 헨리 조지 말이 상당히 맞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뭐 경제 불황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학설이 있지만 헨리 조지 식으로 풀이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대선 그 예비주자 경선에 나와 있는 예비주자 중에는 추미애 후보가 제일 이 생각하고 가깝습니다. 추미애는 헨리 조지라는 사람을 직접 언급도 했어요. 연설하면서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그 비슷하게 이재명도 근처에는 가는데 헨리 조지를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공주의자가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서 지금 많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언젠가는 헨리 조지라는 그 이름 자체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그 추미애가 이야기하는 지대 개혁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예. 근데 지대가 제로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토지의 차이가 있으니까. 모든 토지의 생산성이 똑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지대가 제로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토지가 다 동일적이라면 이 임금이자가 전부 차지하니까 생산을 전부 차지하니까 지대를 안 가고 높아지죠.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는 그렇지 않으니까. 상대적인 비중은 그런데요. 지대가 낮아진다 하는 말은 아까 이제 헨리 조지가 지대가 올라가는 토지 가치가 올라가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인구 증가, 하나는 기술 개선 그랬잖아요. 그것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하고 기술 개선이 오히려 후퇴를 하고 그러면은 전체 생산량 중에 차지하는 임금이자의 비중은 커지지만 절대액은 줄어드는 거죠. 사람들이 자꾸 못 살게 되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이네요. 근데 헨리 조지의 생각은 이자율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자본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결국 노동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본은 사람이 만든 거니까 노동에 의해서 자본도 결정이 되니까 둘은 같이 간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뭐 임금이 올라가고 이런 관계가 아니고 그 둘은 같이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실에서 자본가가 그 노동자 임금을 떨어뜨리면 자본가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거는 진짜 시장 경제가 아니고 바로 자본가의 특권, 자본가의 특권을 주는 그런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CEO가 수십억, 수백억 월급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CEO가 뭐 하는 게 뭐 있는데? 그건 특권이죠. 잠 안 자고 일합니다. 그 미국 논문을 보니까요. 미국에서 CEO의 봉급이 왜 자꾸 올라가느냐? 그걸 설명해 놨는데 CEO의 봉급은 CEO가 챙기기 때문에. 그 회사 내에서 챙기기도 하는데 뭐 겉으로 좀 공정하게 보이기 위해서
다른 회사 CEO들을 그 결정 과정에 참여를 시킨다. 미국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회사 CEO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CEO는 대단히 중요해. 올려야 돼. 그러니까 자기 것도 올라갈 거야. 그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논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헨리조지 말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자본가, 현실이 자본가 아니고 특권을 가지는 그런 자본가가 아니고 자본의 이익하고 노동자의 이익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가 대립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노동과 자본이. 그런데 현실은 안 그런 이유가 뭐냐? 바로 자본가가 횡포를 부리기 때문에. 말은 자본가지만 진짜 경제학적인 개념의 자본가가 아니고 경제 권력자죠. 회사의 경영 권력자죠. 그 사람들이 노동자를 찍어 누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와 임금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헨리 조지의 진단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저 슬라이드에서 보셨듯이 노력은 모두가 정당하다고 하고 특권은 모두가 부당하다고 하지만 운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가지고 서로 밀고 땡기고 하겠죠. 세금을 어디까지 매길 것이냐, 야 운에 의한 소득도 매겨야 된다 하는 사람이 나올 끼고, 그걸 이제 특권 이익을 다 걷고 난 다음에 돈이 모자라면 그러면 그걸로 해야 안 되겠죠. 예, 그 아주 적절한 지적입니다. 모든 제도는요, 현실에 적용을 할 때는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번에 우리 저 재난지원금인가 그거 열출하게 느꼈듯이 기준. 지금요 토지세도요, 토지세를 보통 매매 가격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거에 몇 프로 이렇게 붙이잖아요. 매매 가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저도 감정평가사거든요. 그런데 감정평가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가관입니다. 가관. 근데 사람들이 그거의 불합리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항의를 못하는 거죠. 또 제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항의를 안 하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면 재난지원금은 88% 하고 신문에 막 나고 나는 왜 88%에 못 끼나 하고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신청도 많이 했는데요. 토지과표를 그야말로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정말. 실무는 다 어려워요. 우리 소득세도 소득이 제대로 파악이 됩니까? 다 알잖아요. 월급제의 소득이나 유리알처럼 봐야지. 나머지 소득은 불분명하다는 거. 또 어디까지가 이제 비용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실무는 어려운 게 많죠. 아무튼 잘 되도록 해야죠. 뭐. 오늘 너무 열심히 해주시네. 너무 9시 11분입니다. 어떻게 부족한 거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우리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분이 1등인데 예. 다른 분은 이 없습니까? 예. 이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찍으면 안 되죠?